이날 주요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을 환영하며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며 몸을 사렸습니다.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이틀 앞두고 한국의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 등 21건을 무역 장벽으로 지적했습니다. 뉴스7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MBN 뉴스7은 앞으로도 더 나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지 아니면 대통령직을 유지하도록 할지 4월 4일 오전 11시 지금부터 64시간 후에 결정합니다. 8명 헌법재판관들이 각자 법리와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서 법치주의 대한민국은 이제 차분히 지켜보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그 의미와 영향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먼저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입니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되자마자 즉시 심리에 착수한 헌재는 일주일에 2차례씩 변론을 열며 심리에 속도를 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죠.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서. 하지만 평의가 길어지며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결국 변론 종결 후 38일 만에 나오는 결정입니다. 전체 심리기간은 지난해 12월 14일 헌재의 탄핵안 접수 이후 111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 91일을 뛰어넘어 역대 최장 심리기간을 경신했습니다. 선고 당일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지를 묻는 MBN 취재진의 질문에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미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부터 선고 당일까지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이 파면될지 아니면 직무에 복귀할지 운명이 갈리는 만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헌재의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이고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에 이뤄집니다. 역대 가장 긴 기간으로 8명 재판관은 깊은 고심에 잠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주영 기자. 네, 이제 기일은 정해졌고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 최장기간 평의 끝에 결국 선고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최종 변론이 종결된 후 무려 38일 동안 평의를 이어갔는데요. 이제는 재판관들의 표결 절차인 평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헌재가 평결 내용의 보완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전날 오후 늦게나 당일 오전에 평결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때도 재판관들이 선고 당일 오전 평결을 진행하고 결정문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평결은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밝히고 이후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까지 순차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결론이 도출되면 이를 토대로 결정문 최종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 확정하게 됩니다. 헌재가 오늘 4일로 기일을 결정한 것은 결국 2명의 재판관 퇴임 이전에 선고를 하겠다, 그런 의지로 봐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18일부로 종료됩니다. 지금도 사실 헌법재판소는 완전체가 아닌데요. 2명이 더 퇴임해 6인 체제가 된다면 선고가 기약 없이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헌재가 이들 재판관의 퇴임 이전에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최장기간 고심을 거친 만큼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는데요. 법조계에서는 만장일치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의견 조율을 이뤄냈다면 이렇게까지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최근엔 헌재가 인용돼 기각,
5대3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5대3 상태라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헌재가 마 재판관 임명을 기다린 게 아니었냐는 겁니다. 여러 추측이 쏟아지고 있지만 인용일지 기각일지 몇 대 몇으로 결론이 나올지는 철저하게 보완해 지켜지는 만큼 당일에 가봐야만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4월 4일 선고 당일 상황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오전 11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낭독할 예정인데 주문, 그러니까 파면 또는 기각을 처음에 읽느냐, 나중에 읽느냐에 따라 그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최희지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고 결과에 따라 재판 진행 순서를 달리 해왔습니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릴 경우에는 주문부터 별개 의견 없이 만장일치일 때는 선고 요지부터 밝혔습니다.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관례대로라면 재판관 의견 합치 여부에 따라 선고 순서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만장일치지만 별개 의견이 존재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문이 먼저 낭독돼야 하지만 이때는 주문을 맨 마지막에 읽었습니다.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패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선고를 생중계로 진행하고 재판정 내부에 일반 방청객들이 함께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문이 먼저 읽힐 경우 결과에 따라 장내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주문만 먼저 하고 결정 요지를 읽으면 옹성옹성 거릴 거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어떤 중요성 때문에 별개 의견이 있더라도 주문을 가장 나중에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헌재가 관례를 깨고 주문이 맨 마지막에 읽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결정문을 읽는 데는 25분 정도 안팎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8명 재판관 각자의 탄핵 찬반과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내용도 모두 공개됩니다.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 결정문 낭독에 걸린 시간은 25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1분이었습니다. 결정문은 각각 61쪽, 70쪽 분량이었는데 전례로 볼 때 윤 대통령 선고도 비슷한 분량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 결정문에는 어떤 재판관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명확하게 적도록 돼 있습니다. 과거 노 전 대통령 선고 때는 규정이 없어서 재판관 누가 어떤 의견을 밝혔는지 지금까지도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이후 법이 개정돼 재판관 개별 의견을 밝히기로 했는데 전원일치 파면 의견이 나왔던 박 전 대통령의 결정문에는 소수 의견은 없었고 일부 보충 의견만 담겼습니다. 국민들 앞에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런 반대 의견도 있었다는 점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야. 결정문을 낭독할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크게 일종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주문과 선고 요지 두 개의 단락을 말하게 됩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어떤 판결이든 선고가 나면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항소도 상고도 없는 한 번 판결로 끝이 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복귀하거나 파면됩니다. 판결의 의미, 길기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한 순간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곧바로 상실했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은 단심제라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3심제로 운영되는 일반 민형사재판은 항소나 상고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지만 헌재의 탄핵 심판은 불가능합니다.
확정 판결이 났더라도 불법 수사 또는 증거 조작 등의 중대한 잘못이 발견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민형사 재판은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 심판은 재심 신청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관련 규정도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승복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선고 이후 승복 논란도 예상되지만 만약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면 윤 대통령은 결과를 뒤집을 법적인 수단과 방법은 없습니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합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어떤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을까요? 5가지 핵심 쟁점으로 요약해봤습니다. 한 가지라도 위반하면 파면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입니다. 국회 측은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고 국무위원 이름 부서가 누락된 점 등 절차적으로도 흠결투성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저의 그 말씀과 그것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연쇄 탄핵과 안보 위기로 계엄 요건이 충족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 했는지입니다. 군경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윤 대통령 측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말한 걸 잘못 들은 것이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계엄 포고령의 위헌성입니다. 정치활동 금지 등이 명시된 포고령 자체가 위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 포고령, 이거는 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뭐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네 번째 쟁점은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은 지시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관위 압수수색의 위헌성입니다. 국회 측은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점검해야 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5가지 쟁점 중 하나라도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된다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반인이 직접 재판정에 들어가 방청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공지하면서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 결과와 결정문을 읽는 장면이 전 국민에게 실시간 생중계되는 겁니다. 지난 11차례 변론기일은 재판정 내부 상황이 실시간이 아닌 녹화 영상으로 제공됐습니다. 헌재가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한 건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기일의 경우 시간이 길지 않고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이 계속 생중계됐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때도 실시간 생중계가 이뤄졌습니다. 일반인 방청을 허용한 것 역시 같은 취지로 풀이됩니다. 한 헌법학자는 평의 때 생중계 여부도 논의했을 것이라며 법정 질서보다 국민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결정이라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은 온라인 방청이 이뤄졌는데 20명을 뽑는 추첨에 3,300여 명이 참여하면서
1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정 방청 신청은 헌재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선고기일 전날 추첨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헌재 탄핵심판 선고 기일까지 111일, 넉 달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헌재에선 11차례 변론이 열렸고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기도 했지요. 탄핵안 접수부터 선고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장동건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계엄 선포 11일 만인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영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했고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이 취임하며 지금의 8인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두 차례 변론 준비 기일을 거쳐 탄핵소추 31일 만인 지난 1월 14일 첫 정식 변론이 시작됐지만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4분 만에 끝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열린 3차 변론에 짙은 남색 정장과 붉은 넥타이 차림을 하고 처음으로 직접 심판정에 나왔습니다. 구속 상태였던 만큼 현직 대통령이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헌재에 출석하는 진 풍경도 펼쳐졌습니다. 대부분의 변론에 직접 나온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에서 68분간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이렇게 탄핵소추 73일 만에 11회차로 변론 기일은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재판관들이 숙고를 거듭하는 동안 선고 기일 지정은 늦춰졌고 전국에서 대규모 찬반 집회가 이어지는 등 국론 분열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결국 헌재가 선고 기일을 지정하며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가장 오래 걸린 사건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사흘 뒤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D-Day가 정해지자 탄핵 찬반 양측은 밤샘 집회를 선포하는 등 세과시에 나섰습니다. 선고 당일엔 서울에만 수만 명, 많게는 수십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광화문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혜빈 기자, 우선 탄핵 찬성 집회 현장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 시각 서울 광화문 앞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이들이 깃발과 손팻말을 흔들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확정되면서 이들은 1박 2일 밤샘 집회를 예고하며 결의를 다졌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탄핵의 인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합니다. 인용될 겁니다. 탄핵 인용 화이팅! 탄핵 반대 측도 어제부터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헌재 선고일까지 철야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 기각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이들은 윤 대통령이 곧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연히 기각 내지 각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선고 당일에는 서울 곳곳에서 탄핵 찬반단체에 역대 최대 규모의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탄핵 전국 동안 이뤄진 집회 규모를 고려하면 수만 명에서 최대 수십만 명이 서울 도심에 집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찰은 양측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안국역을 기준으로 서쪽은 탄핵 찬성단체, 남쪽은 반대단체로 분리해 완충 공간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앞에서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도 대비에 나섰습니다. 헌재 주변을 일반인 출입이 불가능한 일명 진공 상태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고 재판관들의 경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안정모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북촌로 일대가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경찰이 자리를 잡고 있던 집회 참가자들을 끌어내 통제선 밖으로 내보내는 모습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확정되면서 경찰이 헌재에서 100m 이내를 일반인의 접근을 막는 진공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경찰 버스를 빈틈없이 세운 뒤 헌재 방향으로 향하는 차량을 모두 통제한 경찰은 헌재 앞 천막도 모두 철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헌재 앞에 자리를 잡고 있던 천막 농성장도 이렇게 물품을 정리하며 자리를 비우는 모습입니다. 탄핵 선고 당일 경찰은 전국의 경찰력을 100% 동원하는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전국 338개 기동대 2만여 명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선고 당일에는 헌법재판관마다 신변 경호 수준을 추가로 강화하고 이동 경로도 관리할 계획입니다. 헌재 반경 1.85km를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무인기를 무력화하는 장비도 준비합니다. 교통 통제도 이뤄집니다. 헌재와 인접한 안국역은 현재 5번과 6번 출구를 제외하고 통행이 제한되는데 선고 당일에는 첫 차부터 폐쇄한 뒤 무정차 운행합니다. 또한 선고 당일에는 헌재 반경 1km 이내 11개 학교가 임시 휴교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그래도 남는 궁금증 취재기자와 풀어보겠습니다. 사회부 우종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 기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결정됐다. 이 얘기는 이미 선고문이 나왔고 판결이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정확히 표현하자면 헌법재판관 개개인은 탄핵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혹은 각하할지 각자 의견을 정했을 거긴 합니다. 다만 이를 종합한 헌재 재판부의 결론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판관들은 결론을 냈는데 종합이 안 됐고 서로 공유가 안 된 상태다. 그래서 서로 모른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평의의 마지막 단계인 평결 전까지는 재판관들도 서로 누가 어떤 의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 판결은 선고 당일 혹은 선고가 가까운 시점이 돼서야 하는 게 이제 보통입니다. 오늘 선고 일정을 정했다는 건 그렇다면 그동안은 어떤 의견을 낼지 결론 자체를 정하지 않은 재판관들이 그동안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야 결론을 냈다. 드디어 재판관 8인의 결론이 각각 정해진 상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사흘 전에 선고일이 규정됐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그 선고 요일을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금요일을 목표로 했다고 했을 때 비교적 이번에는 재판관들의 평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는 좀 순조롭게 진행됐다. 막판에 순조로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며칠 사이의 평의 같은 경우에는요. 1시간도 걸리지 않고 금방 끝난다든지 아니면 평의를 하지 않는 날도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공식 평결 절차를 거치진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평의를 하다 보면요. 재판관들끼리 대략적인 선고 의견을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는데 그를 통해서 선고 방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마침 짧은 평의가 진행됐는데 여기서 사실상의 선고 방향이 재판부 내에서 정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 헌법재판관들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이 보통 재판부는 인용과 기각, 각하 결론에 해당하는 결정문 각각의 초안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 정확히 언젠지는 비밀에 붙여지지만 사흘 안에 평결이 시작되면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이 먼저 이제 선고 의견을 밝히고요. 그 다음으로 임기가 가장 늦게 시작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부터 재임 기간의 역순으로 쭉 마지막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선고 의견을 이제 밝히게 됩니다. 그럼 모두 밝히게 되면은 그때부터 여기서 몇 대 몇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몇 대 몇 결론이 나오게 되면 이미 써놓은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문구만 고르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미리 써놓은 초안 중에 이 결과에 맞는 걸 가져오게 됩니다. 이 최종 결정문을 쓰는 것은 이제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이 맡게 됩니다. 다만 이 정영식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가졌을 경우에는요, 이 다수 의견을 가진 다른 재판관 중에 한 명이 지정돼서 그 사람이 이제 최종 결정문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소수 의견이 따로 포함이 됩니다. 이제 결정문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선고날에 읽을 선고 요지를 또 만들게 되고요. 이거를 오는 4일 법정에서 문영배 권한대행이 읽는 것으로 이제 선고가 진행됩니다. 그 바로 읽는 것이 생중계가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시작할 때 어떤 모습을 보면 좀 결정문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게 100%는 아니지만요. 보면서 만장일치인지 아닌지를 초반에 좀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보통 별개 의견조차 없는 완전한 만장일치일 경우에는요, 이 선고 이유를 먼저 쭉 읽은 다음에 마지막에 선고 결과를, 그러니까 선고 주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반면에요, 8대0 만장일치가 아니라서 소수 의견이 따로 있다든지, 혹은 만장일치긴 하더라도 일부 재판관들이 별개 의견 같은 걸 가지고 있었다. 이럴 때는 선고 주문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선고 이유 그리고 소수 의견 순으로 낭독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렇다면요, 만약 이제 오는 선고날 11시에요. 문영배 대행이 바로 선고 주문부터 읽는다. 네. 그렇게 되면은 결과부터 일단 바로 알 수 있게 되고 뒤에 소수 의견이 오겠구나.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그렇지 않고 문영배 대행이 선고 이유부터 쭉 읽고 있고 주문을 말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은 만장일치 결론이라서 마지막에 결과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추측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부터 읽지 않으면 만장일치가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이유부터 읽게 되면은 만장일치가 가능성이 높아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하지만 이게 100%는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이제 100%는 아니라고 한 게 예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같은 경우에는요, 결론은 만장일치였지만 재판관 3명의 보충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관행대로라면 주문을 먼저 읽었어야 하는데요.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주문을 마지막에 읽었습니다. 이게 주문을 먼저 읽었을 경우에 생긴 혼란을 막으려고 그런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결국 이렇게 어떻게 진행할지는 재판부 재량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따라서 오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재판부 판단에 따라서 만장일치가 아니라 하더라도 선고 주문을 나중에 마지막에 읽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궁금증이 좀 많이 해소됐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결정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윤 대통령 복귀에 대한 기대감도 엿보입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일을 알린 지 1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55분쯤 대통령실이 입장을 냈습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불필요한 발언으로 헌재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는데 공식 입장 외에 참모들의 개인적 의견이 나오는 걸 철저히 단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는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과도한 헌재 압박이 역효과를 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선고 일정이 알려진 뒤인 오전 11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었는데 최근 수출입 동향과 미 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 보고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관련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정 현안을 논의하며 대통령의 복귀에 대비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걸로 풀이됩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은 선고 전까지 정책 현안 외에 정치적 메시지는 최대한 자제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되자 여야는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반대의 예측과 기대감을 내비쳤죠. 여권은 탄핵 기각을, 야권은 탄핵 인용이 될 거라 보는 겁니다. 이제는 승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히자 조속한 결론을 촉구해왔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탄핵 기각 결론을 바라지만 헌재의 판단에 승복하겠다며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판결 선고 전에 불복 선언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당장 중단해 주기 바랍니다.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등 선고 연기 장기화를 대비해 야당이 추진했던 법안 등도 이제는 무의미해졌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반헌법적인 여러 가지 법률을 준비하고 또 마찬가지로 반법적인 법적인 탄핵 소추에 대해서 준비한다는 얘기가 들어서 사실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는데 민주당은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 기다림에 마침내 헌재가 응답했다며 파면 선고로 대한민국 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위기, 민생과 경제의 위기, 안보와 평화의 위기를 반드시 해소해 줄 것을.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를 이어가는 한편 8인 체제의 헌재 결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결과 승복을 요구하는 여당에 응수했습니다.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 결정 자체를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헌재를 향한 압박이 유효했다는 평가도 나온 가운데 선고일까지 언행을 주의하라는 당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는 상반된 결과를 기대하며 선고일까지 막판 여론전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헌재의 선고일 지정 소식에 정치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팀 최돈희 기자와 뉴스 추적으로 이어갑니다. 최 기자, 일단 오늘 하루 여야 모두 분주한 모습이었죠. 말 그대로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입니다. 예. 여야 모두 기다렸다는 듯이 다행이라는 입장과 함께 국정 안정을 위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공정한 판결, 그러니까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의미는 전혀 다른데요. 한쪽은 탄핵 기각이나 각하, 다른 한쪽은 파면입니다. 예상보다 길어진 헌재 결정을 놓고 여야 모두 각 진영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남은 기간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여론전밖에 없다 보니까 지지 여론을 고무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야 당내 기류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탄핵 인용을 통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일관된 야당과 달리 여당은 속내가 다소 복잡해 보입니다. 그동안 여당은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는데요. 의원들의 장외 집회 발언이나 헌재 압박 시위에 개인의 선택이라며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당 지도부는 대통령과 거리를 유지하며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해왔습니다. 아무래도 탄핵 인용에 대비한 포석인데요.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당을 빠르게 수습하고 중도층 확장도 염두한 걸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또다시 지도부에서 승복을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탄핵 인용을 대비한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인용 말고 기각 시나리오도 감안한다는 거죠? 당초 신중한 판결을 하라며 늦은 선고를 바랬던 여당이 최근 신속한 판결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른바 5대3 기각설 때문인데요.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으로 대통령이 복귀하면 줄탄핵, 줄기각에 야당 폭주가 또다시 확인되는 만큼 국면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겠지만 대통령의 입지는 고민입니다. 당내 한 의원은 정치적 타격을 입은 만큼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전했습니다. 여권의 속내를 짚어봤고, 그렇다면 야당은 어떻습니까? 쌍탄핵까지 꺼냈던 총공세 모드는 일단 수정했습니다. 당장은 서두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인데요. 다만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대응은 엇갈립니다. 조기 대선 관리의 핵심 역할을 해야 할 한덕수 대행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최상목 부총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끝까지 마은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최 부총리에 대해 책임을 돌리는 동시에 헌재 구성의 절차적 하자도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불복 언급도 나왔는데 당내 한 중진 의원은 쌍탄핵은 시기상 맞지 않지만 절차적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해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고까지 사흘 남았습니다. 남은 날 동안 여야의 전략까지 좀 짚어보죠. 여야 모두 당을 사실상 비상체제로 전환했고 동시에 인용과 기각에 따른 대응책과 출구 전략을 전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여야는 조기 대선을 위한 당 선관위를 당장 다음 주부터 구성하게 되고요. 반대로 기각이 되면 여당은 대통령 복귀를 통한 국정 안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돈희 기자였습니다. 사실 오늘은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던 날입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하겠다고 했었죠. 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정해지면서 탄핵 공세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압박을 최고조로 높여왔습니다. 중대 결심을 거론하며 쌍탄핵 가능성도 나왔는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잡으며 이 기조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본회의가 2, 3일 잡혔고요. 또 하나는 4월 4일에 선고 날짜가 잡혔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와 관련된 부분도 전략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해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던 만큼 탄핵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실제 앞서 발의해둔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내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지만 민주당은 24시간 후부터 가능한 표결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 탄핵과 관련해서도 정부 견제 차원에서 계속 쥐고 갈 카드라며 즉각 추진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당장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한 대행을 향해 날선 비판은 내놨습니다. 상법 개정안 거부권으로 7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내각 총탄핵 같은 반헌법적 정치 공세는 마무리해야 한다며 내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주식시장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잡히자 환율 상승세는 꺾이고 주가는 올랐습니다.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걸까요?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랗게 물들었던 시황판이 하루 만에 붉게 변했습니다. 전날 2달 만에 2,500선을 내줬던 코스피. 장이 열리자 1% 넘게 상승하더니 탄핵 심판 기일이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주가 흐름의 변곡점은 오전 10시 40분쯤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4일로 확정되며 그 상승세는 더욱 커졌습니다. 한때 2,530선, 2% 가까이 상승했던 코스피는 1.62% 오르며 장을 마쳤고 코스닥도 2.76% 상승 마감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제는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 속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 한동안 약세를 보였던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때 1,473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도 1,471원대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다시 전국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모레 새벽 발표될 미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도 변수입니다. 이게 지금 상호 관세인지 보편 관세인지 이게 아직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에도 외국인은 오늘도 3,900억 원 넘게 주식을 팔아치우며 매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내일 전국 23곳 선거구에선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첫 선거인데다 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틀 전 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이 탄핵 찬반 민심을 엿보는 가늠자가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관전 포인트 중 한 곳은 주요 선거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충남 아산시장 선거인데 정태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충남 아산은 매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하는 민심의 풍향계로 꼽히는 곳입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곳 민심은 민주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윤 대통령 프리미엄을 얻고 아산시장에 당선됐습니다. 먼저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충남 아산시장 후보들부터 만나보시죠. 오세현 민주당 후보는 이번 선거로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이자 전만권 국민의힘 후보는 민주당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2년 동안에 그런 민주당 행정에 있어서 사람들이 대부분 뭐 해놓은 게 없다. 경제가 거꾸로 가고 있다. 역대 아산시장은 보수정당이 5번, 진보정당이 3번 차지했고 이번 선거는 전임시장의 당선 무효형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네, 너무 싸워서 그게 국민들이 지금 너무나 갈팡질팡 정신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만약 있을 조기 대선의 전초전이라고 평가받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의 향배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장제원 전 의원이 어제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로 순찰차가 황급히 도착합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피스텔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통계를 아니라고 경찰 폴리스라인 켜놓고 어저께 이 경찰차가 한 10대 이상 오고 또 경찰관들이 한 30여 명이 왔어요.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현장에는 장 전 의원이 남긴 유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의 부총장으로 지내던 2015년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근 경찰에 출석한 장 전 의원은 관련 혐의를 강력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고소인 측은 장 전 의원의 음성이 담긴 영상 등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경위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었던 고소인 측은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장 전 의원이 사망하면서 경찰 수사는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은 현재 내란 주요 종사자라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보직 해임됐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지난 1월 특전사 지휘부는 피의자 신분이던 김 전 단장의 해외 파병을 위한 추천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단장을 회유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은 국회로 출동했습니다. 제가 받은 임무는 이제 봉쇄 및 확보였습니다. 제가 지시한 내용은 국회의사당 및 의원회관을 봉쇄하여 건물을 확보하라고. 약 한 달 뒤인 지난 1월 10일 김 단장은 남수단에 위치한 한빛부대에 해외 파견을 신청했습니다. 계엄 관련 검찰 조사를 받으며 인사 조치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MBN 취재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김 전 단장의 상관이자 특전사 소속인 A 준장은 직접 추천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준장은 김 전 단장을 대테러 작전과 특수작전 수행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한 장교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다국적 군의 협력 경험이 풍부하여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남수단행은 불발됐고 김 전 단장은 파키스탄 지휘참모대학을 또다시 지원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은 피의자 신분이라도 해외 근무를 지원하는데 제한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김 전 단장을 회유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12.3 내란의 피의자였던 군인에 대해서 이른바 꽃보직이라고 하는 해외 파병부대의 부대장 추천서까지 써준다고 하는 것은 군 수뇌부와 또 내란을 실행한 정권의 교감 없이는 군 안팎에서는 기소로 이어진 피의자 신분 군인을 위해 상급자가 추천서까지 써준 상황이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08년에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이 한국의 무역 장벽이라고 또다시 지적했습니다. 명분 쌓기, 상호 관세 발표를 이틀 앞두고 높은 관세를 정당화하기 위한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을 직접 겨냥하는 상호 관세를 우리 시각으로 모레 새벽 4시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The term I like best probably is the liberation of America. It's the liberation of this country because it's incredible. 이에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가 국가별 무역 장벽을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한국은 7쪽이 할애됐습니다. 매년 발간하는 연례 보고서이지만 이번에는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공개돼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고 한국의 새로운 비관세 무역 장벽 이슈를 추가로 언급한 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기에는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우리나라의 소고기 제한과 자동차 배출 관련 부품 규제, 넷플릭스 등 콘텐츠 제공업체가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망사용료 입법 논의 등 기존의 이슈뿐 아니라
외국산 무기를 살 때 그 대가로 기술 이전을 요구한 우리 정부의 교역 방식과 원자력 발전 부문에 있어 외국인 소유를 금지한 조치 등이 처음으로 언급됐습니다. 상호 관세를 앞두고 대미 교역 흑자 규모 8위 국가인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But take a look at trade with Asia. I wouldn't say anybody is treated as fairly or nicely, but we are going to treat them. We're going to be much more generous to them.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가 붙었고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예고된 상황에서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추가하고 강조한 만큼 상호 관세 발표 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미얀마 강진 소식입니다.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났지만 한 줄기 희망 속에 구조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일주일간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변을 따라 차량과 텐트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강진으로 집이 부서졌거나 집이 남아있더라도 지진이 또 날까 두려워 주민들이 밖으로 나온 겁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지진으로 인해 며칠째 텐트와 차량에서 노숙할 수밖에 없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가 3,000명에 육박한 가운데 미얀마 군정은 오는 6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하고 조기를 달기로 결정했습니다.နိုင်ငံတော်အဆင့်ဝန်내ခြင်းအထိမ်းအမှတ်နေ့ရက်သတ်မှတ်ကြေညာခြင်း2025ခုနှစ်မတ်လ28ရက်နေ့မြန်မာစံတော်ချိန်မွန်းလွဲ 12:51 မိနစ် 만달레이 주의 우리 교민 10여 명도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필품조차 구하기 어려운 대피소 생활이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 어려운 가운데 통신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구조 한계인 72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한밤에도 구조대들은 잔해를 뚫고 생존자를 찾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72 hourမှာမပြည့်ဘဲနဲ့ဒီလိုမျိုးဟလာလွတ်တဲ့နေရာမှာနေနေရသေးတယ်ဆိုရင်တော့နည်းနည်းလေးအလားအလာနည်းတော်လည်းပဲရှင်နိုင်သေးတာပေါ့ဒါကြောင့်ကျွန်တော်တို့ကတော့အတတ်နိုင်ဆုံးဒီညတွင်ချင်း 지진 발생 후 65시간 만에 구조된 임신부는 과다출혈로 숨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강진으로 인해 1만 명이 넘게 사망할 확률이 70%를 넘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금값이 치솟으면서 중국에선 금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최고급 금을 사려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할 정도입니다. 치솟는 금값에 금을 노린 절도 사건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의 한 고급 백화점입니다. 대부분의 매장에 손님이 많지 않지만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금매장입니다. 상대적으로 한산한 평일 오전인데도 금을 사려면 지금부터 1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자 중국에서도 금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최고급 금을 파는 매장에 들어가려면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할 정도입니다. 坐标上海，好多人排队买金子，这队伍有点长啊。 매장 내 머무를 수 있는 시간과 살 수 있는 금 개수를 제한한 금은방까지 등장할 정도로 금 사재기 광풍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为了黄金，我已经把我的婚房已经卖掉，这是我干过人生中最大的一件事。 금값이 오르자 금을 노린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야간에 주인 몰래 침입하는 전통적인 도둑부터 대낮에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금을 훔치는 강큰 도둑까지 등장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무차별한 관세 폭탄으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커지면서 금 사재기 현상이 벌어졌다고 분석합니다. 国引起的这个存在着高估的风险，所以大家也把这个赌注压到了黄金上面。 전통적으로 금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던 중국. 금값 상승이 중국인들의 금집착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중국이 6개월 만에 대만을 포위하는 훈련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중국군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을 기생충으로 표현하는 영상까지 공개하며 대만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요. 대만은 중국이 국제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한여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장한 중국 지상군을 태운 차가 출발하고 전투기와 구축함도 임무에 돌입합니다. 중국이 오늘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합동훈련에 나섰습니다. 중국군 전투기와 군함이 대만을 둘러싸는 포스터도 공개했는데 대만 독립이라는 사악한 행동은 화를 부른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이번 대만 포위 훈련은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으로 중국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这样的中国已是我国反渗透法所定义的境外敌对势力。 중국군은 불타는 대만 위에 기생충으로 표현한 라이칭더 총통을 젓가락으로 든 영상까지 공개하며 비방 수위를 높였습니다. 民进党当局顽固坚持台独立场，妄图以外谋独，分裂国家，是螳臂挡车，注定失败。 대만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公然挑战国际秩序，这是国际社会公认的麻烦制造者。 대만 국방부는 합동 정찰 수단을 운영해 중국군 훈련에 대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경북 산불 당시 대피 재난 문자가 늦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발송 기준을 MBN이 확인해 보니 대피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때 보낸다고 딱 한 줄 나와 있었습니다. 언제 또 어디까지 문자를 보낼지는 지자체 담당자 판단에 맡기는 건데 기준이 모호하면 고민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강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 주민들은 불길이 코앞까지 들이닥치고 나서야 황급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빨리 나오라 해가지고 나갈라 크다이 뭐 또 전기가 가버려가 뭐든 저 뒷산에 불바락 해가지고 그래가 뭐 차 타고 돌아가 나왔지. 3월 25일 오후 9시 25분 미국 항공우주국 위성은 해안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서도 열을 감지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대피 문자를 보낸 시점엔 이미 곳곳에 불이 번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유광과 CCTV로 산불을 확인하고 검토를 거쳐 문자를 보낸다고 설명합니다. 불을 끄시는 분들이 현장 파악을 하시고 산림과에서 저희 쪽으로 전화가 오거나. 그런데 현행 기준엔 대피 권고나 명령 시 발송하라고 간략하게 적혀 있습니다. 산불 감지 구역에서 얼마나 먼 곳까지 대피 문자를 보내야 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져야 하는데 한 지자체 관계자는 대피 문자를 잘못 발송하면 민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단이 지체되는 겁니다. 반면 호우 문자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기준만 충족되면 바로 문자를 보냅니다. 발송 기준을 명확히 해서 담당자가 그 기준에 부합되면 지체 없이 재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진화하는 재난에 맞춰 시스템도 변해야 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경북 북부를 덮친 산불로 축구장 5,600개가 넘는 영덕의 송이 산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송이가 다시 자라기까지 50년이 더 걸린다는데 정작 송이 농가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송이버섯 주산지인 경북 영덕군의 한 야산. 울창했던 소나무 숲이 화마에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한창 송이를 생산할 15년차 소나무 전부가 숯덩이가 됐습니다. 송이는 소나무와 공생하며 자라는데요. 이렇게 소나무가 불타 죽으면 송이 역시 생산되지 못합니다. 영덕에서 산불로 타버린 송이 생산 면적은 4,000헥타르, 축구장 5,600개 크기입니다. 송이 농가 천여 가구 중 절반 이상이 생계 수단을 잃었지만 정작 송이는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과수원이나 밭작물과 달리 객관적인 피해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송이는 자연 발생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크게 못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고. 소나무 숲에서 송이가 다시 나려면 50년 넘는 회복기가 필요합니다. 송이 농가들은 당장 생계가 막막하지만 정부도 뾰족한 방안은 없습니다. 송이 피해가 너무 심각해서요.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하긴 하는데 지원 사례가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지난 2022년 3월 울진 산불 때는 송이 농가 600여 곳에 대해 정부 지원이 안 되는 만큼
국민 상금을 더 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아파트가 아닌 주택가에선 이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가 어렵죠. 그래서 인천에서는 10년 전부터 골목길에도 분리수거함을 설치했는데 이게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하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길래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지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골목길 분리수거함이 넘쳐 주변에 쓰레기 봉투가 쌓였습니다. 몇 걸음만 가면 수거함이 있는데도 길에다 쓰레기를 내놓은 곳도 여러 곳입니다. 어떤 골목에는 재활용품과 음식 쓰레기까지 섞여 있습니다. 문제는 많게는 100가구 이상이 쓰는 수거함이 보시는 것처럼 크기가 너무 작고 칸막이도 없이 뼈대만 세워져 있어 사실상 길에다 그냥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점입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내놓은 봉투에는 종이와 비닐, 플라스틱이 한데 섞여 있습니다. 이거 왜 만들어 놨는데 이거? 이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러면 재활용 선별장에서 일일이 다시 분리해야 하는데 그럴 인력도 부족하고 이물질이 섞여 재활용도 잘 안 됩니다. 73% 정도 이제 선별이 되고 나머지는 부족물이 나오면 저희들이 이제 소각을 하고 있죠. 5년 전 이 문제를 해결하자며 신형 분리수거함 설치를 시작했지만 더디기만 합니다. 인천 남동구는 지난 5년 동안 단 한 개도 설치하지 않았고 50만 인구의 부평구도 고작 275개 설치한 게 전부입니다. 주민들이 싫어한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또 주민들이 거기다 갖다 놓으면 또 여기저기 쓰레기 버린다고 치워달라고 하는 데도 있어서. 하지만 분리수거함 설치 비용 부담이 더 큰 이유라는 사실은 구청 공무원들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신형 분리수거함으로 교체하는 비용은 한 개당 30만 원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 수도권부터 시작돼 늦은 오후에는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비는 밤 사이에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로 많지 않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어서 건조특보가 유지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계속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대기가 정체되는 데다 내일 밤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남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5도로 출발해서 한낮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엔 5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한낮엔 17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